그날 밤의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빗방울은 유리창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고 그 흐름은 마치 내 마음속의 눈물 같았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 굳게 담은 입술, 그녀의 하얀 얼굴은 젖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기 전까지 단 한순간도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아저씨는 혹시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심장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다.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이 늦은 시간에 폭우 속에서 마치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내 카페로 들어온 이 여자의 사연이 저는 사실 가난한 척 연기를 했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농담인가 하니 그럴 리가.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가족들이 저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제 배경을 보고 다가온 건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밑바닥까지 가난한 사람인 척했어요. 초라한 옷을 입고 낡은 가방을 들고 모든 걸 속였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친절했던 미소가 차가운 비난으로 변했고 다정한 말들은 독설이 되어 돌아왔다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녀를 쓰레기처럼 버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 초고가 시계, 그리고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된 후에야 그들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등을 돌린 후였다. 사람들은 제가 돈을 이용해 그들에게 복수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건 제 방식의 사랑이었어요. 진짜를 찾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토록 잔인하고 슬픈 사랑 이야기가 또 있을까? 그녀의 이야기는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복수 뒤에 숨겨진 상처와 아픔이 나의 과거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이야기를 끝내자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이야기는 그녀의 것보다 훨씬 평범하고 어쩌면 초라했다. 나는 윤석현이다. 올해 58살, 5년 전 30년간 함께했던 아내와 이혼했다. 이유는 너무나 흔하고 진부한 것들이었다. 대화의 부재, 사랑의 식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무관심. 우리는 남보다 못한 부부가 되어버렸다.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멀리 떠났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이 작은 카페는 내가 퇴직금으로 차린 곳이다. 북적이는 도심 속에서 나만의 조용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커피 원두를 갈고 조용히 책을 읽는 것. 그게 내 일상의 전부였다. 때로는 손님이 찾아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다. 나는 외로웠다. 아니, 외롭다는 감정조차 잊고 살았다.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그날 나는 그녀를 보았다. 정확히는 그녀가 파혼당하는 모습을. 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길 건너편 내 카페 유리창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소리치고 그녀의 어깨를 밀치고 결국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남자의 표정, 그 가족들의 비웃음, 그리고 홀로 남겨진 그녀의 모습에서 나는 낯선 동질감을 느꼈다. 어쩌면 나도 한때 저렇게 비참하게 버려진 적이 있었던가. 나는 그저 창가에 서서 그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비극적인 순간이 끝나고 그녀가 천천히 일어나 빗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때는 몰랐다. 며칠 후 그녀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줄은, 그리고 그 만남이 나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나는 그녀의 슬픈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쥐어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그녀를 생각했다. 그 충격적인 고백과 슬픔 가득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이름조차 몰랐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영혼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삶에 무관심했던 나에게 그녀는 어떤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킨 것 같았다. 어쩌면 나는 그 파문이 고마웠는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려주었으니까. 나흘 후, 오후 늦게였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창가에 앉아 홀로 책을 읽고 있었다. 간간히 손님들이 들어와 커피를 주문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 떠났다. 카페는 곧 나른한 오후의 침묵에 잠겼다. 그때였다. 빗속을 뚫고 한 사람이 내 카페로 뛰어 들어왔다. 젖은 머리카락, 축 처진 어깨, 낡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지만 나는 한눈에 그녀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쓰고 있지 않았다. 옷은 이미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고 들어섰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하고 그저 카페 안쪽 구석자리로 걸어갔다. 어쩐지 그 모습이 아프게 느껴졌다. 그녀는 푹 젖은 몸을 웅크린 채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말없이 뜨거운 물을 끓이고 드립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향긋한 커피 냄새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억지로 말을 걸 필요는 없었다. 그저 그녀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잡았다.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젖은 후드티를 보았다. 감기 걸리겠어요. 저쪽에 수건 있으니 머리라도 좀 닦아요. 그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후 수건을 들고 돌아와 느릿느릿 머리를 닦았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다. 지난번에는 슬픔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창백한 얼굴과 붉은 입술이 드러났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따뜻한 온기에 조금씩 긴장을 푸는 것 같았다. 그날 너무 무례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상한 이야기나 늘어놓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내 말에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다 들으셨어요.
네, 길 건너편에서요. 그 남자와 그 가족들, 소리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왠지 모르게 민망해하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들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본 건 당신의 배경이었죠.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당신을 돈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니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다들 저에게 손가락질해요. 저도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제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만 했거든요. 제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전부 제 아빠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진짜 제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돈이 아닌 저 자체를. 근데 그 사람조차도 결국엔 똑같았어요.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그녀는 한참을 울먹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제 이름은 한유리예요. 29살이요. 그냥 유리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윤석현입니다. 58살, 윤 사장이라고 불러도 좋고 편하게 아저씨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아저씨, 여기서는 사람들이 절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조용히 쉬어가다 가는 곳이에요.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당신의 진짜 모습이 어떠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선. 당신은 그냥 커피 한 잔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니까. 그녀는 내 말에 조금씩 미소를 되찾았다. 그 미소는 불안하고 희미했지만 나는 그녀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나는 다시 책을 펼쳤지만 책의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의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 향했다. 폭우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나의 잿빛 세상에 어떤 색을 더하고 있었다. 그 색이 어떤 색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설레었다. 그날 이후 한유리는 내 카페의 단골이 되었다. 그녀는 거의 매일 오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찾아왔다. 항상 같은 자리, 창가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그녀가 들어오면 말없이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드립커피를 내려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 작업했다. 우리는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아니, 나눌 필요가 없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의 존재는 내 카페의 일부가 되었고 동시에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녀가 올까 생각했다. 혹시나 그녀가 오지 않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불안했다. 그녀가 오면 나는 힐끗힐끗 그녀를 쳐다보곤 했다. 때로는 그녀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왠지 모르게 따뜻해졌다. 그녀의 미소는 나의 차가운 일상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나의 삶은 다시 색을 되찾는 것 같았다. 이전에는 그저 무채색의 풍경이었던 세상이 그녀의 존재로 인해 조금씩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나는 손님들이 뜸해지는 오후 늦게 그녀와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함께 책을 읽었다.
서로 다른 책을 읽고 있었지만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댔다. 그녀는 내게 묻지 않았고 나 역시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서로의 과거를 캐묻지 않고 오직 현재에만 집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유리 씨, 점심은 드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네, 아저씨, 방금 빵 하나 먹었어요. 빵 말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죠. 제가 김치찌개를 끓여놨는데 혹시 괜찮으면 같이 드실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저씨, 식사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많이 만들어서 남아요. 혼자 먹기 좀 그래서요. 결국 그녀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작은 냄비에 김치찌개를 덜어 그녀 앞에 놓았다. 그리고 밥 한 공기와 함께 그녀는 조심스럽게 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와, 진짜 맛있어요, 아저씨. 요리 잘하시네요. 그녀의 칭찬에 나는 쑥스럽게 웃었다. 예전에 아내가 찌개를 잘 못 끓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끓이기 시작한 게 습관이 됐네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내분,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아이들은 다 장성해서 각자 살고 있고 혼자 된 지 꽤 됐죠.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젠 아무렇지 않아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텅 빈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가 그 빈 공간에 들어와 작은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씩 함께 밥을 먹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잡채를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었고 그 모습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그녀는 먹는 내내 나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내가 왜 이 카페를 차렸는지, 아이들과는 자주 연락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괜찮은지. 나는 그녀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혼자라는 게 너무 쓸쓸했죠. 근데 유리 씨가 여기 와주면서부터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내 말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위로와 동정,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아저씨, 저도 그래요. 저도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괜찮아졌어요. 이 세상에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같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엔 아직 조심스러운 감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감정은 그 어떤 것보다도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옆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충분했다. 한유리는 여전히 매일 카페에 왔고 나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렸다.
때로는 내가 직접 만든 빵이나 간단한 쿠키를 내어주기도 했다. 그녀는 내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그 작은 고마움은 내 마음속에 뿌리내려 기쁨이라는 꽃을 피웠다. 나는 그녀를 위해 요리를 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 틀어주며 그녀의 굳은 얼굴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모든 과정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우리 둘만 남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유리 씨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저씨, 저 사실 아저씨한테 다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아니요. 말하고 싶어요. 아저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바빴고 어머니는 사교계 모임에만 열중했다. 그들에게 유리는 그저 가문의 얼굴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돈과 물건은 아낌없이 주었지만 정작 필요한 사랑과 관심은 주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혼자였다. 그녀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모두 그녀의 돈과 배경을 탐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진정한 친구를 사귄 적도 순수한 사랑을 경험한 적도 없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다르겠지 하고요. 그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고 말했어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지쳤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배경을 숨기고 가난한 척하자고 했을 때 그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저는 그게 저를 사랑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게임을 즐겼던 거예요. 제가 가난할 때는 저를 무시하고 제가 부자일 때는 저를 조롱하고 결국 그는 저를 비웃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몸이 움찔 떨렸다. 그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의 돈을 사랑했죠. 아니, 돈조차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저를 조롱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가난할 때는 저를 무시하고 제가 부자일 때는 저를 비난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너의 인생은 거짓말이다 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그게 왜 거짓말이죠? 저는 그저 진실을 찾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여 주었다. 나는 그녀의 아픔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외로움과 상실감은 내 마음속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유리 씨, 당신의 인생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뿐이에요. 당신이 원했던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해줄 한 사람이었잖아요.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다.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사랑을 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가 돈을 얼마나 벌어오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집,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관심사였죠. 저는 그저 돈 버는 기계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죠. 대화도, 웃음도, 사랑도 모두 사라졌어요. 저는 그냥 외톨이였죠. 우리 둘 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살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그녀의 상처는 내 상처와 만나 옅은 동질감이라는 흉터를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내게서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고 나는 그녀에게서 딸에게서 받지 못했던 순수한 사랑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거창한 사랑의 서약이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다. 우리의 관계는 점차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묻지 않고도 내가 피곤하다는 것을 알았고, 나는 그녀가 어떤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았다. 우리의 일상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영화처럼 흘러갔다. 아침에 내가 문을 열면 그녀가 들어왔고,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 그녀가 테이블을 차렸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기도 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다. 나는 평생을 딱딱하고 무뚝뚝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다.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달랐다. 그녀의 작은 미소 하나에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놓았고, 그녀가 즐겨 듣는 음악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위한 요리를 하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으로도 나는 배가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아저씨, 혹시 저랑 같이 살고 싶으세요?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유리 씨, 그게 무슨 농담 아니에요. 아저씨, 저도 혼자 사는 게 싫어요. 그리고 아저씨도 외롭잖아요. 우리 같이 살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텐데.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도 간절했다. 나는 솔직히 그녀와 함께 살고 싶었다. 매일 아침 그녀의 얼굴을 보고 밤에는 그녀의 옆에서 잠들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두려웠다. 우리의 관계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저씨, 저한테는 아저씨가 전부예요.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그냥 아저씨라는 사람이 좋아요. 돈이나 배경.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아저씨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살아주세요. 그녀의 고백은 나의 모든 두려움을 녹여버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유리 씨, 저도 유리 씨가 좋아요. 저도 유리 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많고 이혼도 했고 유리 씨는 아직 젊고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유리 씨 부모님도 반대하실 텐데 상관없어요. 저는 아저씨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부모님께는 제가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조용히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카페 위층에 있는 작은 방으로 이사 왔다. 우리는 서로의 물건들을 나누고 서로의 공간을 공유했다. 그녀는 나의 낡은 셔츠를 다려주었고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화분에 심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잠들었다.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 아주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의 아들과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분노했다.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저런 어린 여자랑 같이 살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체면은 뭐가 돼요. 아들은 내게 소리쳤다. 딸 역시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아빠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 돈 보고 아빠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들에게 유리 씨의 진심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유리 씨를 아버지를 유혹한 어린 여자로 낙인 찍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행복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들의 마지막 말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내 가족에게서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유리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미안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녀가 상처받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이 세상의 모든 비난과 편견으로부터 아들과 딸이 돌아간 후 나는 한유리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미안해요. 유리 씨, 나 때문에. 아니에요. 아저씨 탓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저씨,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줬네요. 그녀는 울먹였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가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관계를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내 아들과 딸에게 실망했다. 그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동시에 나는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다. 내가 조금 더 용기 있었다면, 조금 더 빨리 그녀를 세상에 공개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숨기려고 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유리 씨에게 말했다. 유리 씨, 우리 같이 떠날까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디로요? 글쎄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요. 그냥 둘이서만 조용히 살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 손을 잡았다. 좋아요. 아저씨, 같이 떠나요. 어디든 아저씨와 함께라면 좋아요. 우리는 조용히 짐을 꾸렸다. 나는 카페를 정리하고 그녀는 자신의 물건들을 챙겼다.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아들과 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딸아, 아빠는 지금 너희와 연락을 끊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아빠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거야. 너희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언젠가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땐 다시 연락해줘. 아빠는 항상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의 가족들에게 나는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나의 마지막 사랑이었고 나의 마지막 행복이었다. 우리는 조용히 서울을 떠났다. 기차를 타고 아무도 모르는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작은 집을 얻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뒤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카페를 운영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텃밭을 가꾸고 그녀와 함께 바다를 보며 산책을 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함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텃밭에서 함께 채소를 가꾸고 있었다. 그때 유리 씨가 내게 말했다. 아저씨, 혹시 후회하세요? 뭘요? 저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 거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조금도. 나는 유리 씨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알게 됐어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가족들의 비난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옆에 유리 씨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내게 기대어 울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댄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다. 그날의 바닷바람은 따뜻했고 우리의 마음은 평온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얻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평화로운 삶은 길지 않았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의 과거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좋지 않았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곧 폭풍우라도 쏟아낼 듯했다. 나는 텃밭에서 시든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고 유리 씨는 집 안에서 창문을 닫고 있었다. 그때 낯선 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다. 고급 승용차였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채소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전 약혼자였다. 그는 여전히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 이봐요. 아저씨, 당신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줄은 알고 있나? 나는 그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났다. 누구든 당신이 상관할 바는 아니지. 웃기지도 않네. 당신, 저 여자가 누군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저 여자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꾸며내서 우리 가족을 망신시킨 여자라고. 당신은 지금 저런 사기꾼이랑 같이 사는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유리 씨가 창가로 다가와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손짓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당신 같은 늙은이가 감히 저런 여자를 품어. 당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저 여자는 내 여자였어. 당신은 그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이 여자에게 빌부터 사는 기생충일 뿐이라고.
그의 모욕적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다시는 내 여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 당신이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고 사람의 진심을 비웃는 당신은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어. 우리는 서로에게 주먹을 날릴 듯이 맞섰다. 그때 유리 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와 우리를 말렸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녀는 울면서 우리를 떼어놓았다. 그녀의 전 약혼자는 그녀를 비웃었다. 결국은 여기 와서 이런 늙은이한테 빌부터 사는 거였어. 그래, 잘 살아봐라. 너의 진짜 모습이 뭔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줄 테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모욕적인 말을 남기고 차를 타고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유리 씨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흐느껴 울었다. 나는 그녀를 달래주었다. 괜찮아요. 유리 씨, 다 괜찮아요. 그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말아요. 그는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서.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그가 제 과거를 모두에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저씨의 가족들, 그리고 아저씨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저씨가 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괜찮아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나는 그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나는 그 누구의 시선도 두렵지 않았다. 다음 날 예상대로 소문이 퍼졌다. 내 아들과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그 여자가 그 유명한 재벌 그룹 딸이라는 거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여자랑 같이 산다는 거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여자, 결국 돈 때문에 아버지한테 접근한 게 맞았네요.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빠는 왜 우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들아, 딸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유리 씨는 돈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야. 그녀는 그냥 나를 사랑해 주는 거야. 조건 없이. 말도 안 돼. 누가 그런 말을 믿겠어요. 그 여자가 당신 같은 늙은이한테. 왜 그래요? 분명히 무슨 속셈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제발 돌아오세요. 저희와 함께 살아요. 아니, 나는 돌아가지 않아. 나는 여기서 유리 씨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 가족에게서 완전히 버려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내 선택을 믿었고 내 사랑을 믿었다. 나는 유리 씨를 끌어안고 말했다. 유리 씨, 우리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둘만 보고 살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서로뿐이니까. 그녀는 내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의 폭풍우는 잦아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비난과 편견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가난한 척 재벌 딸과 나이 많은 카페 사장에 대한 악의적인 글들이 넘쳐났다.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돈을 노린 사기극이거나 순전히 육체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추악한 관계로 폄하했다. 나의 아들과 딸 역시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내게 다시 연락했다.
그들은 나를 설득하려 했다. 유리 씨를 떠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유리 씨와 함께 있는 이 평화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아빠,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사람들이 아빠 보고 미쳤다고 해요. 그 여자한테 홀려서 정신 못 차린다고요. 제발, 제발 돌아와요. 예전처럼 우리 가족 다 같이 살아요. 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안타까웠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딸아, 아빠는 지금 행복해. 너희가 아빠의 행복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게 슬프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아. 그리고 유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빠의 말을 믿어줘. 하지만 그들은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아들과 딸은 나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들의 결정에 슬펐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안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오직 나 자신과 유리 씨에게만 충실하면 되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들의 아내, 즉 나의 며느리가 전화를 해온 것이다. 아버님, 얘요. 그래, 며느라. 무슨 일로? 아버님과 유리 씨의 관계에 대해 아버님 아들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좀 걱정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아버님이 유리 씨의 전 약혼자한테 시비를 거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아버님이 유리 씨를 지켜주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나는 놀랐다. 영상이라니. 나는 그날의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요. 사실 아버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님, 저희가 다음 주에 아버님 댁으로 찾아뵙고 싶어요. 유리 씨도 만나 뵙고 싶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은 감동과 혼란으로 뒤섞였다. 며느리가 나를 이해해주고 있었다. 아니, 나를 넘어서 유리 씨까지 이해해주려 하고 있었다. 다음 주말 아들과 딸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가 혼자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 씨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유리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며느리예요. 유리 씨는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며느리는 내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아들과 딸은 여전히 화가 나 있지만 그녀는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 아들이 아버님께 실망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저희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동안 내 자식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내가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해서 슬퍼했던 것이다. 며느리는 유리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유리 씨의 과거에 대해 물었고, 유리 씨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며느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유리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아버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님도, 유리 씨도. 그날 저녁, 며느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떠났다. 그녀의 방문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모든 비난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으며 말했다. 유리 씨,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네, 아저씨,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충분한 구원이 되어주었으니까. 며느리의 방문 이후 우리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우리는 여전히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유리 씨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를 했고,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심어주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들었다. 그녀의 심장 소리는 나의 불면증을 치유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함께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삽으로 흙을 파고 있었고, 그녀는 그 옆에서 씨앗을 심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고개를 들자 아들과 딸이 서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나의 손주들도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삽을 떨어뜨렸다. 유리 씨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저씨, 이제 괜찮아요. 아들과 딸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왔니? 며느리가 저희를 설득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인다고요. 저희는 아버지를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저희를 떠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희가 아버지를 먼저 떠났던 거죠. 아들은 울먹였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딸 역시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았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내가 외롭지 않기를 바랐던 것뿐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온 음식과 우리가 텃밭에서 딴 채소들로 풍성한 저녁 식사를 했다. 손주들은 유리 씨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서 좋아요. 할아버지는 요리도 잘하고 커피도 맛있어요. 아이들의 말에 유리 씨는 환하게 웃었다. 네,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같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가족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로 엮어진 사람들도 가족이 될 수 있었다. 아들과 딸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했다. 유리 씨, 저희가 정말 죄송했어요. 유리 씨를 오해하고 상처를 줘서 정말 죄송해요. 유리 씨는 괜찮다고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잘못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덕분에 아저씨를 만날 수 있었으니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아들과 딸은 감동한 듯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딸은 손주들과 함께 돌아갔다. 그들의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나는 유리 씨의 손을 잡았다. 유리 씨,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겠죠. 네, 아저씨. 우리는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용히 함께 걷기 시작했다. 바닷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나의 품에 기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안식처였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우리는 그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함께 늙어갔다. 내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유리 씨의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였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값비싼 차를 타지도 않았다. 그저 낡은 옷을 입고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해질녘 바닷가를 산책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가끔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부러워했다. 아들은 내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성공하려고만 애썼는데 아버지는 이미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셨네요. 딸 역시 말했다. 아빠, 이제야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돈이나 명예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나는 그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사실이 중요했으니까. 유리 씨의 부모님 역시 우리를 찾아왔다. 그들은 딸이 이런 곳에서 산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유리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내 미소를 지었다. 우리 딸,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보는구나. 정말 고맙네. 우리 딸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유리 씨의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그저 쑥스럽게 웃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다. 그녀가 나에게 와준 것이 오히려 내게는 큰 선물이었다. 어느덧 나는 여든이 되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은 시큰거렸고 허리는 굽어 있었다. 하지만 내 옆에는 항상 유리 씨가 있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었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나를 부축해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유리 씨,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그녀는 내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아저씨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랑을 알게 됐고 진짜 가족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조용히 함께 늙어갔다. 나는 가끔 옛날을 회상했다. 텅 빈 카페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던 쓸쓸한 나날들을,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던 날, 온몸이 젖은 차에 내 카페로 들어왔던 한 여자를. 나는 그녀를 만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나의 마지막 사랑이었고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나는 그녀 덕분에 다시 숨을 쉴 수 있었고 다시 웃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유리 씨, 사랑해요. 저도요. 아저씨, 사랑해요. 아주 많이.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텃밭에서 딴 상추로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그리고 나의 눈에서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보았다. 그것은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길이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사랑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영원히 함께할 평온한 해피엔딩으로